순수 배터리 주식은 제가 뭐 몇 달 전에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그렇지만 대단히 고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년에 삼성전자의 반도체 업황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은 조금 기다리는 국면이지만 절대로 이익 실현을 하기에는 너무 빠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또 7월 26일 바쁩니다. 메타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되게 순이익이 많이 들었고 실제로 유저 수도 오히려 좀 다시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도 좀 뛰었는데요. 메타 같은 경우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상 독점적인 이제 비즈니스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번 메타 실적 발표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뭐 여전히 그 메타버스에서 한 분기에 한 5조 원의 적자를 내요. 그래서 연으로 따지면 20조 원의 적자를 냄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30% 정도 되니까 대단한 거고, 메타버스를 빼면 영업이익률이 42%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성장성은 전에보다 둔화됐지만, 근데 이번에 2분기를 보면 환율 환차손 본거를 빼면 실제 매출 증가율이 12%였어요. 그래서 성장도 두 자리를 하면서 30-40%의 마진을 하고, 그 다음에 작년하고 올해 연초에 주가가 낮을 때 적극적으로 이사회에서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소각을 해서 주당 순이익은 20%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커버가 진짜 그 시장이 원하는 게 뭔지, 본인이 대주주지만 소수주주를 내가 생각을 해야 되겠다, 월가의 목소리를 좀 들었고, 그 다음에 진짜 잘한 게 CFO가 그 제인 리라는 중국계 미국인, 그러니까 이분이 16살에 스탠퍼드를 들어갔나? 그러니까 거의 뭐 천재인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그분을 발탁해서, 물론 이제 회사에서 쭉 그 성장을 한 월가 출신이긴 하지만 그런 분인데, 그분이 이 시스템, 구조적인 거, 그 다음에 금융의 그 디시플린, 이런 원칙, 이런 거를 회사에 좀 들여온 것 같아서 아주 좋은 넘버 2를 뽑아서 회사가 좀 그 체계가 좀 더 잡아가는 게 아닌가. 주주 입장에서 되게 중요하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뭐 메타도 좋은 회사. 근데 주가가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메타도 어쨌든 최근 CFO 교체를 토대로 뭔가 좀 질적인 내부의 변화를 또 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도 사실 실적 발표가 빠르진 않습니다. 8월 3일 이제 장마감 이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지난 1분기에 AWS 클라우드 쪽에서 좀 이제 매출 성장 견조하고 수익성도 보여줬지만, 아무래도 사실 아마존 주주분들은 주주 총 수익률 관점에서 CAPEX가 요즘 최근 몇 년간 많이 늘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아마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M7 아니면 빅테크 5종목 중에서 조금 제일 떨어지는 회사를 꼽으려면 이제 아마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프 베조가 컴백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뭐 클라우드는 계속 잘하고 있습니다. AWS 잘하고 있고 마켓시어도 별로 안 뺏기고, 한번 그 클라우드를 AWS를 깔면 그것을 바꾸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거의 그 고착화되는 그런 고객과의 관계여서 뭐 장점이 많은데, 전자상거래 이커머스에서 진짜 돈 버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고, 그런 면에 있어서 보면 계속 주가 고평가의 그 논쟁에 휩쓸리고, 왜냐하면 AWS만 쳐도 시총이 1조 달러가 넘는 거는 맞지만, 그러면 전자상거래를 밸류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돈을 앞으로도 버는 게 요원해 보이는데,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이제 인재를 유치하는 면에 있어서는 아마존이 모멘텀이 좋다가 최근에는 좋은 사람들이 좀 덜 가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 빅테크 중에서는 인재를 유치하는 그런 능력, 그런 이미지 측면에 있어서 제일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메타가 약간 문제가 있다가 그걸 최근에 극복하면서, 그다음에 구글하고 메타가 원래 급여는 제일 높았어요, 베이스 살러리는. 근데 아마존이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처지는 게 아닌가. 뭔가 좀 뭐 다른 방법에 극복하는 방법은 뭐 AWS를 띄어서 분산시킨 다음에 전자상거래를 독립된 회사로 해서 그 수익성을 만들어내는, 엄청나게 드라이브를 거는 거죠. 이제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그런 근본적인 게 아니면 제 생각에는 그 빅테크 중에는 조금 뒤처지는 후발주자로 그 전락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미국 시총 1위 대장주인 애플은 최근 이제 시총도 3조 달러 넘어섰고, 실적 발표를 통해서도 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애플도 물론 이제 꾸준히 이제 장기 투자로 많이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교수님께서는 애플의 뭔가 근본적인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구조의 변화를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애플은 이제 애플 사용자가 우리 안 기자님 무슨 핸드폰 쓰는지 모르겠죠. 뭐 쓰세요? 저는 사실 기자들은 갤럭시를 많이 씁니다. 뭐 국내에서는 그렇지만 국내에도 이제 최근에 보면 젊은 10대, 20대 기준으로 이제 애플이 쿨하니까 그걸 꼭 써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삼성이 이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요원하기 때문에 애플의 힘은 더 많아지고 실제 우리가 이제 그 간과하는 부분이 애플 서비스의 가치. 근데 애플 서비스만 해도 금년에 매출액이 한 110조 원쯤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보잉과 인텔을 합친 회사의 매출, 맥도날드 한 4배쯤 됩니다. 그만큼 그 서비스 부분의 매출이 크고 여기가 매출 총이익률이 70%가 넘기 때문에 한 35배의 배수를 적용해 보면 애플 서비스만 시가총액이 1조 8천억 달러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3조 달러가 왜 3조 달러냐, 퍼가 높은 게 아니냐 그러는데 애플 서비스라는 것은 경계 영향도 안 받고 구독 경제 비슷하게 되고 이미 가입자가 10억 명쯤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놀란 게 이제 영화를 보러 미국에 갔는데 그 예고편을 미국은 많이 하는데 엔터테인먼트도 본격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애플 TV 말씀이시죠? 애플 TV. 그래서 예고편 하는 7개 중에 2개가 애플 TV가 만든 영화여서 물론 이제 한국에서는 K 콘텐츠를 아직 적극적으로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좀 낯설지만 미국에서는 본격적으로 애플 콘텐츠 엔터테인먼트를 하고 우리 아들 얘기도 스포티파이 가끔 음악을 듣다가 애플 뮤직이 훨씬 퀄리티가 좋다는 얘기를 해서 자기 바꿀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애플은 뭔가 급하게 하진 않아요. 근데 하면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고 그게 애플의 장점. 왜냐하면 좋은 사람이 많고 돈이 많으니까 완벽하게 100% 완벽하게 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애플 서비스를 무기로 이제 금융도 지금 점점 이제 영역을 넓히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모든 면을 점령하는 그러니까 애플 없이는 우리가 못 사는 이제 그런 세상으로 가면서 퍼가 높습니다. 30배지만 그 정도 프리미엄 밸류에이션은 장기적으로 주주면 10% 이상의 10에서 15% 수익을 안겨주는. 왜냐하면 3, 4%씩 매년 주식 소강 계속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건 유지가 되니까 편안하게 들고 갈 수 있는 주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미국 현지에서는 당연히 아이폰 유저들이 되게 많을 텐데요. 그러면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아이폰도 이제 그 갤럭시처럼 플렉서블 폰을 언제쯤 내놓을지 미국 실제로 소비자들이 아이폰 유저들이 이 애플에서 플렉서블 폰을 내놓는다면 과연 쓸지 또 MR 기기도 있지 않습니까? MR 기기도 현지에서 좀 다소 가격이 높게 일단 개발 산정이 돼서 나왔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미국 현지 좀 아이폰 유저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제 손 갖고 항상 이제 손재주가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골프도 잘 치고 탁구도 잘 치고 양궁도 잘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손 갖고 그렇게 하는 거를 별로 못하고 관심이 없어서 저는 그 플립폰이나 이런 게 애플이 한다고 그래도 뭐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크게 큰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삼성이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게 이 서비스나 이런 감성적인 부분을 경쟁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기기의 편의성이나 뭔가 좀 다른 측면에서 이제 어택을 공격을 하는데 애플은 그냥 자기 하는 길을 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삼성 얘기 나온 김에 또 최근 반도체 시장 또 사실 반응이 좋습니다. 그동안 사실 메모리 반도체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대표되는 이 메모리 반도체 쪽이 워낙 디램과 낸드 업황이 안 좋고 여전히 사실 좋다고는 말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사실 상당히 눌려 있었는데 최근 AI 붐 때문에 HBM 메모리 반도체가 또 새로운 또 성장 영역으로 등장하면서 이 사실 SK 하이닉스도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52주 신고가를 지금 갱신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난번 출연했을 때 당시 디램 메모리 반도체 전통적인 업황은 너무 안 좋았는데 이 HBM 메모리에 대해서는 너무 또 그 사이에 시장의 반응이 너무 달라졌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또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뭐 제가 반도체 전문가가 아니고 우리 젊은 애널리스트들이 반도체 분석은 잘하니까 근데 이제 크게 우리가 이제 경기 관련주, 시클리컬 주식 가장 대표적인 게 그 반도체 설비 투자를 많이 하고 이 기복 업앤다운의 그 변동성이 큰 거를 보면 진짜 업황이 안 좋을 때 사서 작년 가을에 사서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이 이익을 많이 낼 때 팔아야 되는 전략인데 이제 바닥을 지나는 이번에 이제 2분기 실적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컨펌해 준 게 재고가 이제 조정의 사이클이 이제 시작이 됐고 감사안의 그 원칙을 계속 지킨다. 그래서 이제 돈을 앞으로 금년 하반기 내년에 좀 벌기 시작할 텐데 애널리스트들 추정치로 봐도 내년에 그 퍼가 한 15배예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적자가 나거나 퍼가 뭐 30배, 50배
이럴 때 사서 퍼가 5배에서 10배 미만일 때 파는 거거든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내년에 삼성전자의 반도체 업황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네. 제 친구 중에도 삼성전자 사장이 있는데 자기네 돈 얼마나 벌지 몰라요. 아무도 모르지만 그리고 실제 예측하기 어렵지만 수급이 좋아지는 것은 경험적으로 우리가 알기 때문에 내년에 뭐 우리가 기대해도 되지만 과연 얼마만큼 돈을 많이 벌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투자가들은 기다려야 되고 아직은 우리가 5만 원에서 7만 원까지 왔지만 이제 사이클이 회복되는 거기 때문에 네. 최소한 1년 정도는 더 뭐 앞으로 1년 동안 주가가 덜 오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년에 이 회복이 가시화가 되지 않으면 좀 지리하게 2025년은 미뤄질 수도 있죠. 근데 그러면 기다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기다리는 국면이지만 절대로 이익 실현을 하기에는 너무 빠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 또 이 2차전지주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처럼 이제 과열되기 전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당시 기준으로 좀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여러모로 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좀 싸 보인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사실 요즘 그때 기준으로 30만 원 초반대였던 포스코 홀딩스가 요즘은 60만 원대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이 2차전지 상반기 동안 이제 한국 증시 기준으로는 워낙 2차전지가 이제 강세였기 때문에 또 최근 들어서 또 에코프로가 이제 뭐 150만 원 찍었다가 뭐 100만 원으로 꺾이는 등 변동성도 높아진 상황이어서 이런 국면에서 이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어떻게 판단해야지 현명하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순수 배터리 주식은 예. 제가 뭐 몇 달 전에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그렇지만 대단히 고평가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5년, 10년 후에 배터리 회사들이 성장을 많이 할 겁니다. 뭐 전기차로 다 가니까. 물량 성장은 있지만 과연 얼마만큼 이익을 낼지. 왜냐하면 2분기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을 보면 영업이익률이 5%였어요. 예. 왜냐하면 1,500원인가 네. 결국 GM 볼트 리콜 관련된 또 상각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돈을 못 벌 수도 있어요. 성장을 하지만. 그런 리스크를 특히 외국계 증권사, 외국인들은 상당히 걱정을 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건 순수 배터리 회사건 덤비는 것이 아니고 포스코 홀딩스는 대단히 저평가돼 있었고 제가 제 영상에 작년 12월에 한영아 그 포스코 홀딩스 지주사 그 IR 총괄 임원을 제가 초대했어요. 그때 30만 원 미만이었는데 네. 그 당시에 당연히 저평가돼 있고 철강은 이 지존입니다. 비교가 안 되는 세계 최고의 철강 네. 회사고 지금 이제 그 회장님이 워낙 그 인사이트가 뛰어나세요. 그래서 저는 계속 연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인 외압 안 받고. 예. KT랑은 완전히 결이 틀린 진짜 뛰어난 경영자신데 이분이 몇 년 전에 다 이런 신소재를 발굴해서 저렴할 때 다 투자를 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60만 원이면 좀 부담이 되긴 하지만 그 배터리 주식 중에서는 뭐 순수 배터리 회사는 아니죠. 배터리 관련된 테마 관련주 중에서는 여전히 가장 대표적인 좋은 회사고 장기적으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회사라고 한 종목을 끌고 간다면 저는 그렇군요. 포스코 홀딩스가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같은 차원에서 같은 포스코 그룹주 중에 하나인 양극재를 담당하는 포스코 퓨처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밸류에이션을 뭐 어떻게 해야 그것도 뭐 밸류에이션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예.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뭐 판단하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사실 증권가에서도 리포트는 안 나온 지 좀 꽤 되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사실 요즘은 또 장세가 수급에 의해서 이제 진행되는 만큼 좀 주의할 건 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지금까지 또 이 미국의 현지 사정 바로 따뜻하게 업데이트를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뭐 연초에 이제 많은 그 여의도 전문가들이 상저하고를 얘기했는데 그거는 이제 잘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제 경험에 의하면. 근데 우리가 상반기에 국내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많이 올랐죠. 뭐 상고하고 하반기에도 더 오르는 하고인지 아니면 상고하죠. 하반기엔 좀 조정을 받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후자로 생각을 합니다. 펀더멘털이 상당히 괜찮은 상황이지만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이 정도까지 밸류에이션이 왔기 때문에 버블은 아닙니다. 버블은 아니지만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장세가 당분간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뭐 장기 투자가 입장에서는 그냥 가면 되고 오히려 주가가 좀 빠지면 내가 좋아하는 종목을 봐뒀다가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하반기까지 전체적으로 상고하저지만 거품은 아니고 그냥 밸류에이션상 좀 높아진 거 맞다 정도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이제 이남 교수님 또 모시고 빠른 또 이제 미국 현지 사정 반영할 수 있도록 방송 준비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이언트 TV 양성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